김미정님, 올해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좀 더 비싼 6년 정도 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집값은 더 떨어질까요? 김미정님은 만약에 짧게 우리 온 거예요. 우리 김인만 소장께 김미정님이 왔어요. 지금 아파트 팔고 새 아파트 상대적 신축 간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원칙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지로 갈아타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뭔가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연말 연초에 쏟아져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 하지만 아직 높은 대출 금리에 이자 폭탄까지 집값에 대한 걱정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 바뀔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목민경제정책연구소의 두성규 대표 그리고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비무한 부동산. 자, 스튜디오에는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고요. 딱 이맘때 설날과 추석 때는 이 두 분을 맨날 뵙습니다. 먼저 두성규 대표, 김인만 소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를 잘 보내시고 오신 거죠? 네, 저는 뭐 네. 먼 길 고향 부모님 뵙고 왔습니다. 아, 운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어디셨죠? 저는 고향이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 네. 아, 큰 마음 먹고 네. 새벽에 가니까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성규 대표께서도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네. 이제 대구 쪽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오늘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지만 좀 대구의 부동산이 대구 쪽의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네.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만나 뵙고 조금 그나마 이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사실은 네. 대구 쪽은 뭐 앞으로도 3, 4년 동안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힘들어서 저는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그래서 저도 야음을 틈타 새벽을 네.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자, 대구 부동산 시장. 실은 오늘 뭐 우리의 주제와도 연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화요일에 이만저만 부동산 코너가 있는데요. 아주 길게 드렸습니다. 확장판 유비무한 부동산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설 명절 친지들 모여서 실은 2년 전, 한 더 좀 올라가면 4년 전 요때만 해도 진짜 모이면은 얼마 올랐냐 2018년 그렇죠? 네. 저희가 2019년 막 요때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뜸한 것도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동산 집에 대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김민선님, 인천 지역 집값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이 집을 살 타이밍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궁금해요. 임지영님, 파주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초에 집 팔아야 되는데 매매가보다 8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이선아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남동생이 영끌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합니다. 누나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입장 따라 다 생각이 다르나 봐요. 부동산, 경제 정말 어렵네요. 지금 다 오십시오, 여러분들. 또 지금 또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윤석열 정부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값 완전히 그냥 완전히 잡을 것처럼 말하다가 네. 규제를 싹 다 풀어버렸거든요. 지금 DSR 대출 규제 완화 빼고는 다 풀었습니다. 특히 이 규제는 좀 결정타였다라는 게 있다면은 각각 하나 두 개를 얘기해 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인만 소장께서. 진짜 다 풀렸어요. 네. DSR 남았고요. 네.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남았는데 네. 저는 제 기억에 가장 센 거 하나. 제 생각보다 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게 규제 완화 속도가 저는 서울 중에서 노도강하고 일부 지역들 풀고요. 네. 마포하고 성수 안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설 전에는. 네. 근데 설 전에 해가 뜨자마자 네. 1월 3일이었죠. 거의 다 풀어줬다. 네.
그래서 저는 강남 3구는 당연히 안 풀릴 줄 알았는데 마포로 풀어줬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네. 취득세도 그렇고 일시적 2주택도 3년으로 늘려준 3년을 늘렸죠. 3년. 네. 생각보다 빠르다. 네. 그래서 설 지나고 풀어주겠지라고 했는데 제 기대 이상으로 빨리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다 컸고 네. 그 시기가 그렇죠. 너무 빨랐다. 그렇죠. 원래 풀어주더라도요. 서울도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풀고, 투기 과열지구 풀고, 조정 대상 지역 풀고 순차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그냥 모르겠고 그냥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이다. 풀어도 이렇게 푼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충격적으로 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몰랑을 지금 모르겠고로 좀 바꿔주셨는데 우리 주성규 대표께서는 그렇죠. 뭐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차이 나는 점은 저는 조금 이제 골든 타임을 좀 놓쳤다. 사실은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랬죠. 그렇죠. 네. 작년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 타이밍을 좀 일찍 당겼더라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지금 부분에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규제지역 해제한 것은 뭐 종합적으로 세제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게 대출 문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청약 문제, 재건축 문제 이런 쪽에 각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를 갖다 좀 많이 풀어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하나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최근에 이제 사실 미분양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지금 굉장히 큰 편인데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부분에 대한 해제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분상제도 바로 풀어버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은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보유했다는 세금 문제였거든요. 그 세금 문제가 얼마 전 어떤 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OECD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률이 전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정부 5년 동안에 가파르게 그 부담률이 올라가지고 1위를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 자체는 여러 가지 지금 여소야되다 보니까 바꾸지 못했지만 다양한 보조적인 수단 등을 통해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완전히 2년 전으로 되돌려가지고 그렇죠. 그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는 집값 하락까지 뭐 1월에 아직 공시가격 얼마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을 갖다가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면제 금액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9억으로 갔죠. 그 1주택자는 지금 12억으로 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는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9억으로 올라간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또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00% 적용하는 상황이었는데 60%로 일시적으로 했는데 올해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지금 부담률이 전년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올해 한 말의 경우에 우리가 종부세 부분은 아마도 전년 대비해서 본다면 거의 20% 수준 정도 반도 더 떨어진다. 반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면제되는 사람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파격적이다. 또 이 부분 뭐 다 풀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다음 부분은 약간 의견이 엇갈릴 것도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너무 풀었다. 이거 왜 이러냐. 너무 빨리 많이 풀었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들 이제 집 사기를 되는데. 기다리는 분들은 그런 볼매 목소리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이제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집값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올랐는 게 얼마인데 2013년 15년부터 한 2배 3배 올랐는데 이제 20-30% 떨어진 거 가지고 이 난리냐. 더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너 방송 나가서 자꾸 왜 그런 소리 하느냐 하고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락 속도가 너무 빨랐다. 떨어지더라도 2-3년에 걸쳐서 좀 서서히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한 거의 6개월만 1년 안 된 기간 동안 가파르게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속도가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뭐 역전세나 깡통 전세도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거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속상할 수는 있는데 속도가 문제였다는 생각은 들고요. 당분간은 제가 현장에 이제 최근에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세는 멈췄더라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에서 이제 급매물 막 소화가 되면서 매수자들은 더 이상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나 그 가격 아니면 안 살 거야. 집주인들이 호가 올려도 더 이상 안 살 거야라고 버티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무슨 소리야. 이제 됐어. 금매물 소화됐는데 나 금매물 이하로는 나 안 팔어. 당분간 나도 버텨볼 거야. 규제도 풀렸잖아라고 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주성규 대표님, 이거 잘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집 사실 분들, 특히 서울 아파트 진짜 주간 상승률 마이너스 1%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왕창 급하게 풀었느냐 이런 지적. 이러다 집값 오르면 이런 퀘스천 마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할 때 그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우리가 뭐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루 이틀에 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두 가지 지금 상황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시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규제를 막 쏟아내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가격을 정말 역대급으로 이제 끌어올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주택 가격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도 이번에 사실은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번엔 단기간에 사실은 지나치게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그 충격파가 컸고 무엇보다도 아마 시장에 있어서 수요 심리 혹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저는 더 컸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번에 규제 완화 자체가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내놨다기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이제 옥죄던 그런 규제들을 풀어가지고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금리 변동 등 외부 상황에 대해서 자생적인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진영 논리에 의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뭐 제대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뛴 거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본이 아니라 아직도 사실은 각 이번에 규제 해제된 그 내용들 중에는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는 첫걸음을 뗀 정도지 이 자체가 모든 어떤 규제 완화 혹은 시장 부양을 위한 좀 준비가 전혀 완성이 됐다 이래 보기에는 좀 과한 어떤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나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기자들 중에서도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원희룡 장관이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은 기자님 지금 집 사시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봤다는데 그러니까 주성규 대표께서도 집값의 문제라기보단 거래 활성화, 시장 안정화에 초점 맞췄다 이 얘기인 거죠.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금 사람들은 집값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쪽에 모든 관심과 신경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규제 해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정상화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 가지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있어서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은 정부라든지 특정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너무나 기존 정부에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눌렀는데 그게 너무 올라가 버렸던 부분이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금리로 해서 지나치게 좀 많이 눌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인만 소장께서 뭐 바다 일단은 멈췄다 하락세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둔촌주공 그렇죠? 지난주에 뭐 계약도 잘 맞췄다라고 하고 뭐 부동산 PF 무너진다 뭐 이걸로 2011년 어게인 저축은행 사퇴했는데 시행사들 건설사들 한숨 돌렸다? 맞습니까? 뭐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둔촌주공이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죠. 사실 둔촌주공 살리기 그 규제 안 풀어줬으면요.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요.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요건 안 풀어줬으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낮은 계약률이 나왔을 거예요. 50%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았고요. 야, 이 계약해야 되냐? 내가 2년 실거주라는 게 뭐냐면 결국 전세를 못 준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들어가서 살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집을 빼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다 힘들거든요. 그렇지. 팔기도 어렵고요. 전세금 받기도 어려워요. 예전에는 전세 받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전세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1차 고민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전매장. 야, 부동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8년 동안 내가 못 팔면 도대체 8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와, 이거 도저히 자신 없는데 한 사람이 밀어붙여도요. 배우자가 반대하더라고요. 이거 위험해. 그렇죠.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 1년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우리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풀리니까 1.3 대책 이후로 풀리니까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물어봐도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다. 만약에 안 풀어줬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나마 다행이고 1층이라든지 저층 물론 뭐 미계약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이 저는 최대 수혜주다. 그리고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둔촌주공이 만약에 계약률이 50% 이하가 나왔다면 수도권 나머지 청약 단지들 아마 2023년 분양 단지들은 굉장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밖에 없고 미분양이 급증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건설사, 또 증권사, 은행, 그 정보지에도 돌아왔던 막 그렇게 됐을 뻔한 거죠, 실제로도. 실제 가능성이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둔촌주공보다 조금 일찍 한 그 강북 지역의 장인뉴타운 일부 그쪽의 경우에는 계약률이 60% 수준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시장에서 80% 수준은 돼야만이 성공적인 어떤 그 분양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둔촌주공이 단순히 그쪽에 단지에 있는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그쪽에 사업지를 보고 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미칠 어떤 추가적인 어떤 후폭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건설 금융 쪽에 지금 굉장히 신용 경색도 되고 있고 자금 조달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만일에 미분양으로 나중에 이제 계약률마저도 굉장히 하락했더라면은 상당히 심각한 전역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쪽을 생각하더라도 시행사들의 자금 조달 경색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이건 했다. 그래서 파급 효과를 최소화시키는데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들 문자들이 있습니다. 9957번님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금리 때문에 고민 중이네요. 금리 내려갈까요? 제일 고민이네. 이건 이제 바로 저희가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고요. 연한옥님 청약에 당첨돼 곧 입주 예정입니다. 집단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가 더 떨어질까요? 좀 더 이따 받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역시 또 금리 질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다음 이제 주제가 금리인데 김미정님 올해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좀 더 비싼 6년 정도 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집값은 더 떨어질까요? 김미정님은 만약에 짧게 우리 온 거예요. 우리 김인만 소장께 김미정님이 왔어요. 지금 아파트 팔고 새 아파트 상대적 신축 간다. 이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원칙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지로 갈아타겠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뭔가요?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간다면 저는 설사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단 시장을 보면 1차 지지선까지는 조정이 됐고요. 맞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상황도 봐야 되지만 상급지로 갈아탄다는 이유, 합리적인 이유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온 거예요, 부동산 대표께. 저는 대출 부분에 대한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정점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일부 이제 그 부분들 시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가격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2년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추가 하락이 과연 올해 얼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의 논의로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좀 떨어질 만큼 23년 만에 최대치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해의 경우에는 그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좀 아까 그 실수요 이동이라면 청취자분들이 네. 예, 실수요자이시고 또 어떤 현재의 상황들을 오히려 긍정적인 시간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각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우리 김 소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설령 매입 이후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지금 실수요자시고 조금 길게 본다면은 네. 저는 긍정적인 선택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아까 질문도 많이 온 부분 이제 금리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규제는 가고 금리가 왔다. 지금 모든 초점이 금리로 맞춰져 있고요. 한국은행이 그 마지노선으로 잡은 게 주택담보대 쪽 8%였는데 네. 아, 이게 시장이 참 신기한 게 8%를 보이자마자 대출 금리가 다시 또 뚝뚝 떨어지더라고.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폭락 뭐 이런 거였는데 자,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 분들 대출금리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다시 부동산 또 이런 집을 사게 되나요? 이거 금리 이슈가 지금 가장 커요. 와, 지금 모든 게 금리죠. 네, 사실 우리 집값 네. 집값 하락, 큰 폭의 하락의 원인 또 사실은 트리거가 금리였고요. 네. 지금 또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됐고 1차 지지선까지는 많이 떨어졌고 네. 고점 대비 20-30% 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또 금리에 달려 또 금리.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 파월이 저는 이제 당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왔다. 네. 올려도 아마 3.75 7호. 진짜 최악의 경우에 4%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3.5에서 3.75 정도인데 네. 미국이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미국이 천정부지 올렸다. 여기서 1%포인트, 2%포인트 더 올렸다 그러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네. 미국도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뭐 경제 상황, 네. 내수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제 거의 금리는 갈 때까지 간 것 같고요. 저는 은행에 좀 불만이 많은데 네. 기준금리가 3.5인데 네. 왜 대출 금리는 이렇게 높았을까? 네. 최근에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금융 당국 한마디 하니까 또 내려가고 하는데 좀 불만이 많고요. 시중에서 원하는 금리 수준은 3%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대출 금리. 대출 금리. 3자 대출 금리 보이면 3자. 살아난다. 3자 보이면 사실은 3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가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2자가 보이면 더 좋고 2자는 완전히 저금리고요. 그렇죠. 네. 3자면 해볼 만하고 4자는 좀 긴가민가하죠. 네.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 대출 금리도 4여서 4의 후반이죠. 4는 후반. 나쁘지는 않은데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 내가 대출 받아서 내가 막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4자에 맞출 거고요. 네. 조금 공격적으로 가려면 3자를 바라보는데 3으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네. 3자로 가려면 기준금리가 2자로 나와야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올해 3자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4자까지는 뭐 충분히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도 싶습니다. 신용등급 괜찮은 분들은 4%대는 좋은 분들은 4% 후반대 나오죠. 네, 빌릴 맞습니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 김만 소장께서는 아직은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올해 미국도 우리나라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4%대 5%대가 간다면 올해 막 금리 이슈로 수요는 저는 살아날 3자로 올해 3자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 수요도. 갑자기 내리지 않으면. 그럼 그래서 매수 수요도 저는 막 급등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좀 이렇게 하락도 저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악재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L자처럼 네. 내려갔다가 이제 긴다. 옆으로 가는데 등락은 좀 있을 거예요. 살 사람들 좀 사고 팔 사람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등락은 있겠지만 2022년 하반기처럼 다이나믹하게 뭐 떨어지거나 다이나믹하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성규 대표께 예. 금리와 부동산 수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로 보게 되면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도 네. 좀 있어요. 뭐 현재 시점에서. 예. 네.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이게 생략을 하고 네. 우리 한국은행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은 1.2% 정도 포인트 차이가 최대치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간극을 더 이상을 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 지금 1% 포인트 지금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 선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크게 확대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대출 금리는 저는 약간 한 4에서 5% 사이에 네. 그때 정도 들어오면은 조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 그
이유로서는 저는 일단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자율을 좀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정부에도 정책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특례 쪽의 금리 부분, 그 부분의 수준에 어느 정도 좀 맞추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같이 이제 우리가 커플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월세 전환율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4% 정도로 내외로 돼 있는데 그 정도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된다면 전세 시장이 저는 조금 지금 지나치게 월세 중심으로 돼 있는 전세 시장 쪽으로 뭔가 조금 수요자들이 좀 옮겨오고 그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매매 시장 쪽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전세 시장의 회복과 그쪽에서 매매 시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저는 뭐 3%까지는 물론 되면은 좋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금리 변동을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4에서 5% 정도 선의 구간에 들어와 준다면은 충분히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점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 이 주택담보대출이 4%대 5%대라면 그렇죠. 추가 집값 하락은 없이 옆으로 갈 텐데 구성규 대표께서는 다만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전세값 하락이 멈추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대출 받을 테니까 그 점은 향후 또 집값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요. 저희가 1부를 좀 마무리를 하고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시 치열한 설 연휴 이후 집값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네, 여러분은 지금 목돈연구소의 설 특집 유비무한 부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민경제정책연구소의 두성규 대표 그리고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맨 처음에 오프닝 때 질문 주셨던 분들 김민선님 인천 지역 집값 궁금하다. 두성규 대표님 지금 인천 지역은 우리 대구에서 올라오셨지만 그렇죠. 네, 대구, 세종, 인천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전국의 전체적인 2022년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종시가 하락률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인천이고 지금 3위가 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락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2023년도 올해에 주택의 추가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인천이 지금 4만 5천 호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도 지금 3만 5천 호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률에다가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공급이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상황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의 약세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분간에 있어서 수급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될 때까지는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고 그 하락폭 자체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좌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인천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두성규 대표의 의견과 분석이었고요. 네네. 자, 아까 임지영님이 파주요. 파주 집값은요. 파주는 어떻게요? 임지영님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됩니다. 매도인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8천만 원이 떨어졌는데 8천만 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마 집값이 3, 4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천만 원 떨어지면 1차 지지선 바닥선까지는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행보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1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분명히 반등은 있습니다. 큰 폭이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보고 팔면 팔 기회는 있다. 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8천만 원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욕심 내지 말고 반등할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뭐 참조하시고요. 작년 말 거의 10월 이후부터 부동산 기사에 진짜 이 기사가 진짜 오히려 집값보다 더 많이 나왔던 건데 빌라왕, 건축왕 사기 사건들, 뭐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할게요. 우리나라 전세가 세계 유일무이하고 역사가 뭐 6.25 전쟁 이후라고 치면 이게 몇십 년 된 역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작년에 터진 거예요? 이게 뭐 몇백 채, 몇천 채 빌라왕, 건축왕 이게 왜 하필 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전세 제도가 잘하고 있었죠. 뭐
보증금 맡기고 네. 원래 받는 제도인데 확정일자하고 다 좋았는데 안정적인 제도였는데 어디서부터 저는 좀 뭐가 삐끗했냐면 2009년도 전세 대출이 도입이 되면서 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받으면은 사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거든요. 금융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 전세 대출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한 80%까지 대출을 받잖아요.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 돈인데 그동안 또 저금리였죠. 2020년, 2021년까지 저금리였잖아요. 거의. 네. 사실 별 부담이 없었죠. 땅 짓고 헤엄치기. 와, 이 너무 좋은 제도 아니야? 월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도인데 전 국민이 이제 다 금융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2022년에 이제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아, 전세가 대출이 문제가 되는구나를 이제 처음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처음 봤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떨어지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좀 흔히 있는데 보통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은요. 그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지지선을 해주는데 2022년 하반기에는 왜 가파르게 떨어졌냐면 두 개가 다 떨어졌거든요. 전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까지 더 빨리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있지 않은 현상. 그러니까 금융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저는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1000채 막 500채 빌라왕 빌라왕 문제는 또 왜 생겼냐면 저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도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14년도에 이제 건축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 빌라 붐이 일어납니다. 신축 빌라들 도시형 생활주택들 많이 짓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팔았냐면 갭 투자 전세 끼고 팔았거든요. 전세 가격이 그 빌라 매매 가격이 3억이면 2억 5천. 야 5천만 원으로 갭 투자해라고 해서 많이 팔았는데 이제 그게 거의 재료가 소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방송을 보고 부동산 방송을 보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많이 투자한 거죠. 갭 투자해서 많이 물렸는데 더 이상 그 방법이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삼각관계, 그 컨설팅 업체와 바지 사장과 일부 부동산들이 끼어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비슷하게 또는 더 높게 받아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번에 생긴 게 아니고요. 벌써 몇 년 됐어요. 3, 4년, 5년 전부터 생겼는데 표시가 안 난 거죠. 왜 표시가 안 났냐면 자 전세를 높게 받았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2년 후에 올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매매 가격이 3억이고요. 전세 가격이 3억 1천에 받았는데 매매보다 높게 받았는데 2년 후에 전세가 3억 5천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묻어갔는데 2022년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빙하가 숨겨져 있던 이면이 떠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빵빵빵빵 터지는 거지. 지금 2022년에 사기가 생긴 게 아니고요. 한 5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 건축왕 빌라왕들이 있었다가 갑자기 처음 경험해보는 금리 인상, 전세값 급락이 터지니까 맞습니다. 이들이 사기범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송 대표님 이제 아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데 이게 결국은 집값 상승기에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업가겠죠, 뭐. 네, 그렇죠. 집값 하락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는 거의 공모형 집단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사기입니다. 그래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법적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망해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또 그 부분도 이상하게도 좀 사망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집값 하락기에 그 의도적으로 이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그 부동산 집값 하락기에 범죄적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의적으로 어떤 그 차익을 갖다가 편취하기 위한 하나의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속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넓혀본다면 결국 임대차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 속에는 2020년도 중반에 우리가 임대차 그때 3법 혹은 임대차 2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한 부분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사실 지금 급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이런 범죄가 기성할 수 있게 한 토양을 만들어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한 게 터졌네요. 예. 그렇죠. 집값이 올랐고 네. 전세값도 오른 데다가 그런데 저금리여서 전세담보대출은 다 받아놨는데 그렇죠. 네. 느닷없이 금리 인상에 소위 말하는 전세값, 집값이 동반 폭락하면서 막 수천 채, 수백 채를 갭투기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사기범으로 네, 예, 바지 사장으로 바꾸고 깡통법인 만들고 이게 이제 한 걸음에 다 터졌던.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시장 전망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듯이 전세값 폭락, 역전세난이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트리거였었잖아요. 네네. 올해 전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역전세난 뭐 이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김일도님도 집값이 떨어져 갭 투자하려니 전세값도 떨어질 것 같은데 호황기 때 매매 전세 갭 차이, 불황기 때 갭 차이, 갭 투자 뭐 현명할까 이런 이제 이게 다 전세값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어떻게 돼요? 역전세난 지금 뭐 강남 쪽에서는 집주인이 5억을 되돌려야 된다 뭐 이런데 저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세가 이례적으로 2022년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 얘기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이제 금리가 거의 멈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인 일단 금리가 멈췄다. 뭐 네. 당장 인하로 돌아서진 않겠지만 추가 하락은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야 되고요. 네.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보면 금리가 멈췄고요. 매매 가격 하락도 일단은 지지선까지 멈추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전세 가격 하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멈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고 정상화가 되고 사실 월세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전세 가격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파트 얘기고요. 지금 아파트 얘기고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빌라는 사기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 뉴스가 너무 컸죠. 파급력이. 이거는 진짜 저는 판도 자체를 바꿀 만한 큰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빌라는 전세 들어가는가 아니야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니까 일선에서는 정상적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빌라인데 전세 얘기를 하면은 사기꾼 취급을 한다는 거죠. 네. 안 돼. 그렇죠. 당신은 네. 뭔데 왜 아니 그 위험한 전세를 네. 왜 얘기해?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빌라 시장은 전세가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건전한 건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까지도 저는 피해를 보리라고 봅니다. 이제 안 팔리거든요. 빌라가 팔리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는. 그래서 네. 그 일부 사기꾼들 때문에 신축 빌라 시장, 전세 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은 일단 하방은 네네. 잡힌 것 같다. 네네. 주성규 대표님, 예, 이 전세값 하락, 역전세난.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역전세난이라든지 혹은 뭐 깡통전세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결국은 당분간 저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있을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월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지금 절반을 넘고 있는 넘었죠,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월세 부담 자체가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와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고정이 되고 그렇게 볼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리가 오히려 조금 낮아진다든지 이렇게 전세담보대출 금리. 예, 전월세 네. 전환율 부분이 결국은 어느 정도 전월세 부분에 대한 전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월세 부분은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월세를 부담하는 분들의 사실은 이건 주거 비용 부담이 굉장히 압박가 크게 올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제 불안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라나 이런 쪽에서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더 안고서라도 예를 들어 전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상황들을 보고 될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지금이 거의 전월세 부분에 있어서 각종 문제점들이 거의 이제 바닥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과도한 월세로의 전환도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고 전세는 전세 나름대로의 장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비가 되거나 보충이 된다면은 전세 시장 부분은 어느 정도 올해 하반기 정도 갔을 때에는 새로운 어떤 뭐 아주 강한 회복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전세가 더욱더 뭐 감소하거나 이런 쪽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집값과 비슷하게 전세값도 예, 뭐 하방 박스권. 그렇죠.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구조상 매매 가격과 전세 시장의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커플링되는 동반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전세값 급락과 역전세 난 시기에 이 계약하신 세입자분들은 네.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2년 후에 계약갱 신청권을 또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4년을 거의 이분들은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역전세 난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네. 지금 현장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 네. 전개되고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세입자가 사실 집주인으로부터 차액 부분, 즉 전세 값을 좀 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로 계산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상황들이 여월세. 여월세죠. 네. 여월세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이야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사실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만한 평소에 그런 현금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세입자 부분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올 만한 지금 그런 신규 세입자를 확보도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황들도 당분간 지금 세입자들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입장이다.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네. 우리 김만 소장께서는 네. 뭐 전세 참 양날의 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느 편을 들기는 어려운데 뭐 저는 하락 속도는 일단 굉장히 좀 늦춰질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계약갱신 청구권 2+2 이야기하면 이제 배가 또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뭐 그 저는-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계약을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 혜택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4년 정도 예. 월세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예. 한 가지 염두를 해둔다면 4년 후에 예. 또는 2년 후에 이제 갱신을 하거나 네.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뭐 신도시라든지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전세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 다시 굉장히 알겠습니다. 회피했다가 나중에 또 많이 올려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시장 상황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너무 즐기지는 마시고 네. 항상 내 집 마련에 기회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는 계약 위주로 이렇게 착착 이게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집값과 네네.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운 집이 계약 만료되고 하니까 집값 맞습니다. 대비해서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네. 하나 더 보충 설명드리면은 전세값은 내려가는 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가 예, 제가 5%로 5%잖아요. 예. 2년마다 예. 5%로 제한돼 예.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질 노릇이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서요. 일단 정리 모드로 저희가 돌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짧게 상반기까지만 할게요. 집값 또 전세값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것만 바라보라.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값 하락의 충격파는 어느 정도 조금 지금보다는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세가 지속은 되겠지만 그 폭은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향후에 있어서도 금리와 심리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항상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 그리고 미국 쪽에 여러 가지 그런 금리 변동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리 부분은 거래량을 통해서 사실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의 거래량의 변동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 여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은 예.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성규 대표님, 집값, 전세값 일단 하락은 멈출 것 같다. 이 정도 약세는 이어지지만 그리고 금리 역시 그 다음에 심리. 심리는 거래량을 봐라. 뉴스에서 거래량 살아났다. 요 뉴스가 포인트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김만 소장께서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1차 지지선 지금까지 빠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네.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게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느냐. 대부분 30% 정도 빠지니까 이제 금매가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려는 집 또는 가지고 있는 집이 1차 지지선 정도 빠졌느냐 생각을 하시고요. 그 정도 빠졌다면 당분간은 횡보하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리하고 거래량이거든요. 역시 그래서 대출 금리, 또 그렇죠. 거래량. 그래서 네. 금리 바라보시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불황기에서 이제 회복기로 들어갈
라고 하면 결국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거래량하고 금리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금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래량 이게 좀 변곡의 빠른 선행 지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와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목돈연구소 설 특집 유비무한 부동산 두성규 대표, 김만 소장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연구소